약속 장소에 도착하자마자 선배와 형수님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반가운 마음에 인사를 나눴다. 선배는 변함없이 유쾌한 표정으로 나를 맞아주었고 형수님은 조용하면서도 단아한 미소로 분위기를 한층 부드럽게 만들어 주었다. 우리는 간단한 안주와 술을 주문하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했다. 같은 업계에서 일하는 선배와 나는 업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였다. 형수님은 그저 조용히 우리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계셨다. 그러던 중 선배에게 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회사에서 시스템이 먹통이 됐다고? 그의 당황한 목소리에서 급박함이 느껴졌다. 잠깐 회사에 다녀올게. 둘이서 마시고 있어. 그렇게 선배는 서둘러 자리를 떠났고 갑자기 형수님과 단둘이 남게 되니 왠지 뻘쭘한 기분이 들었다. 형수님은 약간 범접하기 힘든 포스를 가진 분이었다. 나와 동갑이면서도 해외 유학 경험이 있는 그녀는 항상 차분하고 고상한 모습을 유지하던 사람이다. 개인적인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어서 무엇을 이야기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형수님이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먼저 말했다. 오랜만에 만나니 술 한 잔 주실래요? 순간 놀라움이 밀려왔지만 자연스럽게 술잔을 채워드렸다. 우리는 천천히 술을 마시며 대화를 이어갔다. 처음엔 조금 어색했지만 몇 잔의 술이 들어가자 분위기가 한층 풀리기 시작했다. 형수님은 나와는 다른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야기하다 보니 그녀도 나와 같은 평범한 고민과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린 동갑인데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것도 참 오랜만이네요. 그녀의 미소는 따뜻함을 더해 주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점점 더 편안해졌고 서로의 솔직한 이야기들을 나누기 시작했다. 형수님은 유학 시절의 경험과 그곳에서 느낀 것들, 그리고 지금의 생활에 대해 털어놓았다. 나 역시 회사에서의 어려움과 선배와의 추억을 공유하며 우린 각자의 삶에 대한 이해를 깊이 있게 나누었다. 이렇게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형수님과의 거리가 한층 가까워지는 기분이었다. 대화를 나누다 보니 동갑이라 그런지 코드가 잘 맞았다. 서로의 관심사와 유머를 나누며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이야기를 이어갔고 선배가 돌아오려면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았다. 형수님은 술을 천천히 마시며 점점 기분이 좋아지는 듯했다. 그 모습을 보고 나는 자연스럽게 어디선가 분위기를 바꿔볼까요? 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다른 가게로 옮길까요? 라고 제안하자 형수님은 좋아요. 좀 더 여유롭게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라고 응답했다. 그렇게 우리는 근처에 와인 바로 자리를 옮겼다. 프라이빗한 방에 들어서자 불긋불긋한 조명이 둘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췄고 분위기가 묘하게 고조되었다. 와인을 주문하고 마시던 중 형수님이 물병을 잘못 건드려 물이 흐르는 일이 발생했다. 아, 잠깐만요 하고 외치며 급하게 닦으려는데 그 순간 내 손과 형수님의 손이 맞닿았다. 둘 다 순간적으로 멈춰버렸다. 전기가 통하는 듯한 그 느낌은 정말 묘했다. 형수님은 당황한 듯한 표정으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는 자연스럽게 손을 때려다 순간의 긴장감이 묘하게 어색함을 넘어서기 시작했다. 미안해요.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보며 손을 빼려 했지만 형수님이 아니요. 괜찮아요. 라고 부드럽게 대답하며 나를 바라봤다. 그 눈빛에서 나는 그녀의 취기가 살짝 느껴졌다. 이거 좀 특별한 경험이네요. 내가 농담처럼 말하자 형수님은 얼굴이 붉어지며 웃음을 터뜨렸다. 이런 상황은 처음이네요. 서로 웃음으로 어색함을 풀었고 이 순간이 우리가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것 같았다. 술이 조금 더 들어가면 더 많은 이야기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며 와인잔을 들어 올렸다. 형수님도 이를 받아들여 같은 동작으로 잔을 부딪혔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의 미묘한 긴장감이 한층 깊어지며 앞으로의 대화가 더욱 흥미진진할 것 같은 예감을 주었다. 대화가 무르익을 무렵 형수님은 갑자기 깊은 한숨을 내쉬며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사실 요즘 결혼 생활이 많이 힘들어요. 그 말에 나는 놀라서 형수님을 바라보았다. 고개를 숙인 채 잔을 만지작거리던 그녀의 모습이 여느 때와는 달리 무겁게 느껴졌다.
형님과 무슨 일 있으세요?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는 나지막이 그냥 결혼 생활이 권태기에 빠진 것 같아요. 라고 말했다. 처음엔 형님과의 모든 것이 새롭고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서로에게 무관심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형님은 늘 일에 바쁘고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 외로움을 느끼게 돼요. 나는 무엇이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 잠시 침묵했다. 형수님의 고백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고 그녀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떠올리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서 외로움이 심하신 거군요라고 겨우 말을 꺼냈다. 그나저나 형님도 그걸 아시나요? 형수님은 고개를 저었다. 말해봤지만 형님은 이해해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늘 바쁘다는 이유로 저를 뒷전으로 두는 느낌이 들어요. 가끔은 형님이 없는 시간이 더 편하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죄책감이 들어요. 형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녀의 눈에는 피곤함과 슬픔이 가득 담겨 있었다. 힘드셨겠네요.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웠을 텐데라고 위로의 말을 건넸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술을 마시면서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술 기운을 빌어 상철 씨한테 털어놓은 게 조금은 위로가 되는 것 같네요. 형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내게 고마움을 표현했다. 대화가 한참 무르익었을 때 형수님이 내 어깨에 가볍게 기대며 물었다. 잠깐 이렇게 쉬어도 되겠어요? 오늘 하루 너무 힘들었거든요. 나는 잠시 당황했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다. 어깨에 닿는 그녀의 머리카락이 부드럽게 느껴졌고 은은한 샴푸 향기가 코끝을 스쳤다. 마음속으로 여러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이 상황이 적절한 것인지 선배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지 않을지 고민이 되었지만 형수님의 모습에서 피곤함과 진심, 어린 부탁이 느껴져 거절할 수 없었다. 물론이죠. 잠깐 쉬세요. 나는 조용히 대답하며 그녀가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자세를 잡아주었다. 형수님은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았다. 나는 그녀가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스럽게 앉아 있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두근거림과 설렘이 교차했다. 이 상황이 불러올 결과에 대한 불안감도 가득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선배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고 나는 점점 더 불안해졌다. 형수님은 내 어깨에 기대어 조용히 숨을 내쉬며 잠이 든 듯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형수님을 그대로 두기로 결심했다. 그녀가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나는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그녀를 지켜보았다. 자정이 가까워졌고 나는 선배에게 연락을 취해보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선배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혼란스러움이 밀려왔다. 형수님은 여전히 내 어깨에 기대어 잠들어 있었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안절부절 못했다. 결국 나는 형수님을 깨우기로 결심했다. 형수님, 이제 그만 일어나셔야 할 것 같아요. 선배가 곧 돌아올 거예요. 나는 조심스럽게 그녀를 흔들어 깨웠다. 형수님은 눈을 비비며 일어났고 잠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미안해요. 제가 너무 피곤해서 그만 잠들었나 봐요. 그녀는 미안한 듯 웃으며 말했다. 그 순간 나는 이상한 안도감을 느꼈고 두 사람 사이의 대화가 다시 시작될 것을 기대하게 되었다. 시간이 지나도 선배는 돌아오지 않았고 그동안 형수님과의 거리가 급격히 좁혀지는 기분에 어색함이 몰려왔습니다. 가게 문이 닫힌다는 안내가 나오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자리를 떠야 했습니다. 택시에 올라타자 형수님은 내 다리에 머리를 기대며 편안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택시가 선배 집 근처에 도착하자 나는 형수님을 부축해 현관까지 데려다 주었고 그녀는 혼자 들어가기 무섭다며 나에게 함께 들어가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오르자 형수님의 눈빛에서 불안함이 느껴졌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형수님은 방까지 데려다 달라고 했고 나는 흔쾌히 수긍하며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방에 들어가자 형수님은 나를 소파에 앉히고 주방으로 가서 차를 준비했습니다. 나는 거실을 둘러보며 그녀의 집이 어떻게 꾸며져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세련되면서도 아늑한 분위기의 공간은
형수님의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는 듯했습니다. 형수님은 곧 차 두 잔을 들고 나와 내 앞에 놓았습니다. 고마워요. 나는 차를 받아들고 말했다. 차 한잔 하면서 힘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고마워요. 형수님은 내 옆에 앉아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도움이 됐다니 다행이에요. 형수님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걸 이제 알았으니까. 앞으로는 더 자주 이야기 나누면 좋겠어요.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하더니 내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실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서 많은 위로가 됐어요. 당신이 이렇게 진지하게 들어줘서 정말 고마워요. 나는 그녀의 진심 어린 말에 감동하면서도 조금은 불안해졌습니다. 저도 형수님과 이야기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어요. 때로는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형수님은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맞아요. 오늘 정말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런데 오늘 밤은 조금 더 특별한 밤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는 순간 당황했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형수님, 무슨 말씀인지. 그녀는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과 함께 있고 싶어요. 좀 더 놀다가요? 그 순간 내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형수님의 손길과 눈빛은 나를 흔들리게 만들었지만 이 상황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깊이 고민해야 했습니다. 형수님, 저는 형님을 생각하면 이 상황이 정말 어려워요.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그리고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던 찰나 형수님이 내 뒤를 끌어안았습니다. 순간 심장이 뛰기 시작했지만 선배가 돌아오면 어쩌나 두려운 마음이 컸습니다. 아파트를 나서며 선배가 돌아오지 않았을까 두리번거리던 중 뒤에서 누가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상철, 선배의 목소리였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듯 했습니다. 왜 한참 있다가 그냥 가냐? 무슨 문제가 있어? 선배가 물었습니다.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선배는 일상적인 농담으로 분위기를 풀었습니다. 올라가서 이야기 나누던 중 사실 결혼한 사람도 가끔씩 다른 음식을 먹고 싶을 때가 있어. 그래서 너와 형수님이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게 더 재미있겠다고 생각했어. 내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라니. 선배가 한 발 앞서 있던 것 같았습니다. 형수님과의 사이가 더 복잡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형수님과 이런 대화를 할 줄 몰랐어. 정말 모든 게 거짓말이었어? 나는 황망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선배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재미있는 장난이었어. 앞으로도 자주 놀다가 이제 모든 게 뒤엉킨 상황에서 나는 형수님과의 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불안감과 흥미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 밤 이후로 형수님과 형님과의 만남은 더욱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었지만 점차 그들의 권태기를 극복하도록 돕고 싶은 마음이 커졌습니다. 나는 그들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작은 역할을 하고자 했죠. 며칠 후 형님과의 대화에서 그가 느끼는 고충을 듣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집에 들어오면 피곤해서 아무것도 못해. 그게 우리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 라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형수님이 느끼는 외로움이 커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자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래. 내가 너무 소홀했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일단 형수님과 솔직하게 이야기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서로의 감정을 나누는 것이 첫걸음이 될 거예요. 라고 조심스럽게 조언했습니다. 형님은 내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고마워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함께 운동해보는 건 어떨까요? 운동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서로에게 좋은 자극이 될 수 있어요. 그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운동을 통해 관심사를 공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형수님과 함께 요가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형수님, 예전에 요가를 오래 했다면서요? 요즘은 커플 요가도 있다던데 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곰곰이 생각한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네. 요가를 통해 서로의 자세도 교정해주고 호흡을 맞추면서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을 것 같아. 결국 그들은 근처
요가 학원에 등록하고 함께 수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요가는 그들에게 새로운 도전이었고 서로의 자세를 교정해주며 호흡을 맞추는 과정 속에서 더욱 깊은 유대감을 쌓아갔습니다. 2달 후 형수님에게서 감사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형님과 많이 좋아졌어요. 서로를 이해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나는 그녀의 목소리는 진심, 어린 감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다행이에요. 형수님, 두 분이 서로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정말 멋져요.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면 말씀해 주세요라고 나는 진심으로 답했습니다. 이후 주말마다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함께 산책을 하거나 맛있는 저녁을 준비하며 그들은 일상 속에서 작은 행복을 찾아갔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그들은 다시금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을 확인하며 관계를 회복해 나갔습니다. 그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고 내가 한 작은 도움이 큰 변화를 가져왔다는 생각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그들의 웃음 속에서 나도 함께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 28. 아직 총각인 나는 대학 졸업 후 이런저런 일을 전전하다가 한 중소기업에 입사했다. 회사에서 1년 넘게 근무했지만 갑작스러운 경영난으로 인해 정리해고라는 이름 아래 쫓겨났다. 처음에는 그저 그런 회사였고 중소기업이라 별로 미련이 없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직장을 구하기가 만만치 않다는 현실에 직면했다. 내 상황은 점점 나빠졌고 조바심은 커져만 갔다. 그러던 중 대학 선배에게서 연락이 왔다. 너 요즘 백수라며? 빈둥빈둥 놀고 있는 거 맞지? 선배의 말투가 어찌나 직설적이던지 얄미우면서도 반가웠다. 네, 선배. 이제 1년째 백수 생활 중입니다. 먹고 노는 것도 지쳤어요. 선배는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그럼 잘 됐다. 어릴 때부터 너 수영 끝내줬잖아. 키 크지? 왔고 좋지. 너 같은 애는 여성 회원들 사이에서 인기 폭발일걸? 순간 웃음이 나왔다. 하지만 선배가 이어서 한 말이 나의 귀를 번쩍 뜨이게 만들었다. 네 재주를 뽐낼 수 있는 자리가 있다. 수영 강사 해볼 생각 없냐? 수영 강사요? 나는 어리둥절하며 물었다. 그래, 내가 지금 강사로 일하는 수영장이야. 그런데 말이다. 내가 이번에 결혼하게 됐거든. 와, 선배 결혼 축하드립니다. 축하, 고맙고. 근데 문제는 말이야. 신부랑 처갓집에서 결혼 후엔 수영 강사를 절대 못하게 해서 그만두려고 한다. 아, 왜요? 선배는 머쓱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다. 알잖아. 여자들이 수영 강사라 하면 불안해하잖아. 나도 인정한다. 내가 예전에 한 달에 몇 번씩 갈아치우며 연애했으니까. 하하. 처갓집에서 제대로 보셨네요. 선배 엄청 밝히셨잖아요. 야, 이 자식아. 그만해라. 과거 얘기 그만 꺼내. 이젠 깨끗하게 정리했단 말이야. 우리는 한바탕 웃으며 농담을 주고받았다. 선배는 진지하게 말을 이어갔다. 처갓집에서 휴대폰 판매점 하나 차려준다고 하길래 이참에 수영 강사 때려치우려고. 근데 이 자리가 너무 아깝단 말이지. 그래서 후임으로 널 추천하고 싶어. 정말요? 그런데 저 강사 경력 하나도 없는데 괜찮을까요? 괜찮아. 괜찮아. 너 대학 다닐 때 나랑 같이 인명구조요원 자격증 땄잖아. 그리고 생활체육지도사 자격증도 있잖아. 너 정도면 테스트 없이 면접만 봐도 합격이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지금 가릴 처지가 아니었다. 그럼 저 해볼게요. 선배, 고맙습니다. 선배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좋아. 그럼 내가 수영장에 말해놓을게. 네가 와서 잘하면 나도 기분 좋지. 이거 인생 터닝포인트 될지도 모르잖아. 그날 이후 나는 선배가 일하던 수영장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되었다. 백수 생활의 끝을 알리는 시작이었다. 며칠 뒤 나는 단정하게 정장을 차려입고 이력서를 손에 들고 수영장으로 찾아갔다. 안녕하세요. 용식 선배 소개로 왔습니다. 아, 체대 졸업했다던 그분이군요. 수영장 매니저는 내 이력서를 받아들고는 한참 동안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용식 씨보다도 훨씬 잘생겼네요. 이러다 여자 회원들이 강사 얼굴 보겠다고 줄 서겠어요. 그는 반쯤 농담처럼 웃더니 이내 실무적인 이야기를 이어갔다. 내일부터 저녁 6시부터 밤 9시까지 바로 시작하세요. 처음부터 무리하지 말고 하루에 3타임 정도 진행하다가 적응되면 오전이나 오후 반도 추가로 맡길게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떤 반을 맡으면 될까요? 강사 일이 처음이시니까 초급반으로 시작하시죠. 음파음파 숨쉬기부터 자유형 발차기, 물에 뜨기, 킥판 잡고 발치기, 자유형 팔동작 같은 기본 동작부터 순서대로 가르쳐 주시면 돼요. 그렇게 설렘 가득한 마음으로 첫 출근 날이 밝았다. 저녁 6시 직장인 초급반에는 남자 회원 10명과 여자 회원 15명이 체조를 마친 채 내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간단히 자기소개를 마치고 강습을 시작했는데 어설픈 긴장도 잠시, 시간이 갈수록 수영 강사 일이 제법 익숙해졌다. 어느새 3달이 흘렀다. 우리 수영장은 다른 곳과 달리 개인 레슨을 허용했는데 이는 강습비 외에 추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특히 인기가 많은 강사라면 개인 레슨 수익이 강습비를 뛰어넘기도 했다. 자연스럽게 나도 욕심이 생겼다. 그러던 중 8시 중급반의 한 회원이 개인 레슨을 요청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다음날 오후 2시부터 강습 일정을 잡았다. 그날 약속 시간에 나타난 그녀는 노란색 수모화 등의 깊이 파인 노란색 아레나 수영복을 입고 있었다. 처음 그녀를 본 순간 유부녀인지 아가씨인지 나이를 가늠하기 힘든 매력이 느껴졌다. 뽀얀 피부와 진한 쌍꺼풀, 크고 반짝이는 눈은 내가 평소 호감을 느끼는 얼굴형 그대로였다. 그녀와의 개인 레슨은 단순한 수업 이상의 설렘을 동반한 새로운 시작처럼 느껴졌다. 안녕하세요. 사모님을 모시게 된 강사 김정태입니다. 어머, 가까이서 보니까 체격도 훨씬 좋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멋지시네요. 아, 저를 보신 적이 있나 봐요. 환하게 웃으며 그녀를 쳐다보자 8시에 바로 옆반이었어요. 그러셨구나. 바로 옆반에 이렇게 미인분이 계셨는데 왜 못 본 거지? 미인이라는 소리에 그녀가 어린 소녀처럼 깔깔깔 웃는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물에 떠있긴 한데 아직 자유형이 익숙지 않다. 발차기에 힘도 없고 팔 꺾기도 제대로 안 되는 상태. 원래 1대1 개인 레슨은 한 명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다 보니 스킨십이 많이 발생한다. 특히 기초, 초급, 중급반에서는 영법에 필요한 기초적인 자세를 가르쳐야 하므로 팔 동작과 발차기 등 하나하나 자세히 짚어가며 알려줘야 한다. 그때마다 어쩔 수 없이 터치를 하게 된다. 개인 레슨 3일째 되는 날, 강사님, 너무 고마워서 그런데 저랑 조용한 데 가서 커피라도 한잔 하실래요? 네. 사주시면 좋죠. 저는 여자가 부탁하는 건 거부 못합니다. 예쁜 여자는 더더욱이요. 강사님도 참 그녀가 기분이 좋은지 환하게 웃으며 말한다. 사모님, 그럼 20분 뒤에 주차장 입구에서 뵙죠. 그녀를 바깥에서 사복 차림으로 더군다나 화장까지 한 모습을 보니 생각보다 훨씬 더 이쁘게 변해 있어 깜짝 놀랐다. 어머, 깜짝이야. 우리 수영장에서 제일 미인이 아닐까 싶네요. 눈이 부셔서 사모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네요. 호호, 오늘 왜 그래요? 저를 띄워주는 거예요? 역시 싫어하는 기색은 전혀 없다. 여자는 나이를 아무리 먹어도 이쁘다는 칭찬에 약하다고 했던가. 그녀는 기분이 좋아서 환하게 웃는다. 저기, 근데요. 저 아직 미혼이에요. 사모님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네요. 그녀가 웃으며 말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사모님이라는 표현이 입에 붙어서 그만 제가 어떤 호칭을 써야 할지 물어보지도 않고서 나는 즉시 사과하며 미안한 마음을 전했다. 아니에요. 제 나이가 아줌마 소리를 들어도 될 정도는 되었죠. 그녀가 장난스럽게 답하며 이소를 지었다.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나, 또 실수하시네요. 여자 나이를 막 물어보시고 더군다나 자기 나이는 말도 안 하고서 그녀가 장난스럽게 눈을 흘기며 웃는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연속으로 실수를 하네요. 내가 민망하게 사과하며 말하자 그녀가 빙긋 웃었다. 저는 올해 27살이에요. 나는 천천히 대답했다. 전 42살이고 미혼이에요. 매일 둘이서만 있으니 호칭은 사모님만 빼고 편한 대로 불러주세요. 그녀가 나를 보며 웃으며 말했다. 진짜로 42살이세요? 저는 많이 봐도 제 또래 정도로 봤는데. 호호호. 농담도 잘하시네요. 기분 좋게 해주셨으니 좀 전에 실례했던 건 없었던 일로 해드릴게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잠시 뒤 주차장 입구에서 그녀의 차를 타고 조용한 카페로 향했다. 회원님, 혹시 애인 있으세요?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왜요? 없으면 애인하게요.
호호호호. 그녀가 웃으며 답했다. 왜요? 연하는 싫으세요? 내가 장난스럽게 물어보자. 그녀는 잠시 나를 빤히 쳐다봤다. 아마 내가 농담을 하는 건지 진심인지 확인하려는 듯했다. 왜요? 제 얼굴에 뭐 묻었나요? 왜 그렇게 빤히 쳐다보세요? 내가 웃으며 묻자 그녀는 얼굴이 붉어지며 대답했다. 아니에요. 강사님이 너무 멋지게 생기셔서. 나도 모르게 그만. 그녀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강사님, 앞으로 제가 정태 씨라고 불러도 되죠? 그녀가 물었다. 네? 커피 한 잔 사줬다고 바로 정태 씨로 부르신다고요? 저 이래봐도 쉬운 남자 아니거든요. 내가 웃으며 말했다. 그럼 오늘 저녁에 시간 되세요? 강사님이랑 정식으로 데이트 한번 하고 싶은데 데이트하고 나면 정태 씨라고 불러도 되죠? 그녀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좋아요. 그럼 강습 끝나고 씻고 준비하면 9시 30분 정도 되니까 그때 수영장 앞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내가 웃으며 대답했다. 강습을 마친 후 수영장을 나왔더니 그녀가 비상 깜빡이를 켜고 차 안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솔로인 총각의 가슴을 설레게 만들다니 작정을 하고 온 건지 만나는 순간 그녀가 정태씨, 이제 정태씨라고 불러도 되죠? 하며 웃었다. 그 순간 나도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다. 솔직히 10살 많은 여자인 걸 떠나서 밤 9시가 넘어 남녀가 단둘이 첫 데이트를 한다면 기대하지 않을 남자가 몇이나 되겠는가. 그녀의 미소와 눈빛은 마치 첫 데이트의 설렘을 고스란히 느끼게 해주었다. 이 순간 나도 마음속으로 기대감을 숨기지 못했다. 그녀가 미리 예약해둔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와 와인을 즐기고 일식집으로 자리를 옮겨 사케 한 잔을 기울였다. 시간이 흐르며 술도 많아지고 둘은 어느새 조금 취한 상태가 되었다. 윤경씨, 이렇게 예쁜데 남자친구는 왜 없어요? 정말 아깝네요. 내가 물었다. 얘가 그건 알아서 뭐하냐고.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궁금해서요. 나는 얼굴을 붉히며 답했다. 그녀는 그저 웃기만 했다. 그럼 엔조이로 만나는 남자도 없어요? 내가 다시 물었다. 어머, 무슨 소리야 지금? 그녀가 놀라며 말했다. 말해봐요. 궁금해서 그래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앞으로 그런 말 하면 혼날 줄 아세요. 그녀가 장난스럽게 경고했다. 그녀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오랜만에 총각이랑 데이트하니까 기분 좋아서 너무 마셨나 봐요. 나 너무 취한 것 같아. 정태 씨가 책임지고 바래다 줄 거죠? 당연히 책임져야죠. 어디까지 책임지면 될까요? 내가 웃으며 대답했다. 그녀는 잠시 말없이 나를 쳐다보더니 미소를 지었다. 그럼 이제 좀 더 가까이 다가갈래요? 취한 건 맞지만 이렇게까지 하다 보니 너무 좋아요. 그 순간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윤경 씨, 우리 집까지 가는 길에 잠시만 제 여자친구처럼 행동해도 될까요? 왜 갑자기 그 말을 해요? 그녀는 당황한 듯 물었다. 그냥 재미있는 농담이에요. 나는 진지하게 말을 이었다. 누님, 손 좀 잡아줄래요? 그렇게 손을 잡았다. 이러지 마요. 다 늙은 아줌마랑 총각이 손잡고 다니면 누가 보면 이상할 거예요. 그녀는 웃으면서 말했다. 하하. 그냥 10분만요. 10분만. 애인 손잡은 기분으로 내가 대답했다. 그녀는 그 말에 웃으면서 속으로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다. 갑자기 젊은 남자가 이렇게 다정하게 손을 잡아주다니. 지금까지 이런 경험은 없었으니까. 한참을 손을 잡고 걷다 보니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더 좋아졌다. 결국 30분이 지나서야 우리는 산책을 마치고 그녀의 오피스텔에 도착했다. 그럼 이제 편히 쉬세요. 저는 그만 가야겠어요. 나는 약간 밀당을 해보며 말했다. 오늘의 흐름이 너무 순조로워서 그녀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했다. 잠깐만. 정태 씨 이대로 간다고? 그녀가 아쉬운 듯 불러세웠다. 집에 무사히 바래다 줬으니 이제 집에 가야죠. 오늘 충분히 즐겼잖아요. 난 충분하지 않은 것 같은데 부족해요? 응, 나는 한참 부족해. 정태 씨, 내가 라면 맛있게 끓여줄 테니 해장한다 생각하고 먹고 가. 라면 먹고 갈래? 그녀의 말에 순간 머리가 띵해졌다. 그건 남녀 사이에서 흔히 보는 수작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그 순간 직감했다. 아, 날 원하고 있구나. 이제 내가 결정을 해야 하는 순간이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나 혼자 있기 싫어. 정태 씨, 갑자기 42살을 먹고 혼자 살고 있다는 그녀의 고백은 나를
더욱 당황하게 했다. 외롭다고, 아무에게도 의지할 수 없다고 말하는 그녀의 목소리엔 뭔가 간절함이 묻어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정식 연인 사이로 발전하는 건 아직 좀 이르지만 엔조이는 괜찮겠지? 그래. 이 정도 매력과 재력이라면 내가 손해볼 건 없잖아?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든 것과 동시에 나는 불안한 감정을 느꼈다. 아이씨,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도 모르겠다. 그녀의 눈빛은 점점 가까워졌고 나는 자연스럽게 그녀에게 다가갔다. 마음속에서 갈등이 일었지만 결국은 순간의 감정에 휘둘려 그녀의 곁에 가까이 다가갔다. 여태까지 나랑 비슷한 나이대의 여자들만 만나왔던 나에게 15살 연상의 여자를 만난다는 건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처음엔 그래, 그냥 편하게 즐기자라고 생각했었다. 나도 그녀도 이 관계가 너무 깊어지지 않도록 하자고 합의하고 서로 간섭하지 않기로 했었고 그게 편해 보였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뭔가 이상하게 끌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말 한마디, 작은 웃음에 점점 더 빠져들었고 한 번 만나면 계속 만나고 싶은 생각만 든다. 처음에는 그냥 이 정도까지만 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사랑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입에서 튀어나오게 되었다. 그녀의 집에도 자주 가게 됐고 그냥 그저 즐기기 위해 만났던 만남이 점점 더 진지해져 버린 거다. 이젠 솔직히 말해서 그녀와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크게 든다. 물론 처음에는 이런 감정이 일시적인 거 아니냐고 의심도 했고 선배에게 고민을 털어놨다. 선배는 듣자마자 수영장에서 만난 여자랑은 깊게 사귀지 마. 강사랑 놀아나는 여자들 대부분 다 해픈 여자일 거야 라고 일침을 날렸다. 그 말을 듣고 나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돈 많고 화려하게 사는 여자들이 수영 강사 같은 사람과 평생을 함께 할 것 같지 않잖아? 결국 나도 그런 현실적인 부분이 신경 쓰이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내 마음 속에서 그녀와의 관계를 계속 이어가고 싶다는 감정은 더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민이 계속해서 마음속에 맴돈다. 앞으로 계속 가볍게 만남을 유지하면서 편안하게 지낼까? 아니면 진지하게 한번 결단을 내려서 정식으로 프로포즈를 해볼까? 정말 쉽지 않은 고민이다. 현실적으로는 선배의 말도 맞는 것 같고 내 마음은 갈팡질팡하고 아직도 두려운 감정이 있다. 그러나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이 진심이라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모든 감정이 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그 해답을 찾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진다. 우리는 사랑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지방대 졸업 후 3년 동안 백수로 지내던 나는 지인의 소개로 천안의 한 중소기업에 간신히 입사했다. 운 좋게 잡은 이 자리에서 필사적으로 버텨낸 지 1년. 그렇게 맞이한 어느 봄날 회사 야유회가 잡혔다. 이번엔 가족 동반으로 갑니다. 사장의 한마디에 사무실은 순식간에 뒤집혔다. 아니, 무슨 갑작스러운 가족 동반인가? 공기 녀석과 나는 서로 눈만 마주쳤다. 이게 또 어떤 구역이 될지 불 보듯 뻔했다. 야유회 날 아침 나와 동기는 출근 아닌 출근을 했다. 머슴이라도 된 것처럼 여기저기 끌려다니며 준비물을 챙기고 명단을 확인하고 늦게 오는 사람들까지 체크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원래는 다들 자가용으로 이동하기로 했던 일정이 갑자기 버스 이동으로 바뀌는 바람에 일이 더 꼬였다. 장소는 강화도. 문제는 장소가 아니라 우리 둘의 운명이었다. 버스 안에 사람들이 다 모여 앉고 나서야 출발했다. 모두들 자리 잡고 조는 사람, 담소 나누는 사람, 가족끼리 옹기종기 모여있는 사람들로 평화롭게 보였다. 평화롭지 않은 건 우리 둘뿐. 야, 물 좀 줘. 안내 방송해야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잖아. 저기요. 과자 좀 주세요. 과자와 음료를 나르고 노래방 기계를 작동시키며 심지어 애들까지 달래느라 진이 빠졌다. 가족들은 모두들 직원들 보는 눈을 의식했는지 야유회라기보다는 마치 결혼정보회사의 행사에 온 것 같은 차림새였다. 가족들은 하나같이 화려하게 꾸미고 등장했다. 부엌대기가 되는 걸 두려워하기라도 한 듯. 여성들은 모두 풀메이크업에 화려한 액세서리까지 더해 마치 야유회가 아니라 패션쇼라도 열린 듯했다. 그 중에서도 사장님의 부인은 단연 압권이었다. 야유회의 캐주얼한 분위기와는 거리가 먼 도도하고 세련된 이미지로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녀는 단정한 단발머리에 앞머리는 자연스럽게 웨이브를 넣어 넘긴 스타일이었다. 깨끗하게 정리된 헤어라인부터 신경 쓴
흔적이 역력한 화장까지 한눈에 봐도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해온 것이 분명했다. 얼굴은 전체적으로 작지만 올망졸망 이쁘게 생긴 스타일이다. 특히 몸매는 압권이다. 죽인다는 표현이 맞을 듯하다. 얼마나 자기 관리를 잘했으면 저리도 참하게 늙었을까? 저 정도의 몸매를 가꾸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과 투자를 했음직하다. 잠시 사람들을 관찰하며 쉴 틈조차 우리에겐 사치였다. 김대리부터 박 부장까지 마치 우리를 전담 하인처럼 여기며 일을 시키고 부려먹기 시작했다. 동기와 나는 속으로 궁시렁거리며 마지못해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야만 했다. 남들은 야유회라며 웃고 떠드는데 왜 아래 사람들만 이렇게 고생해야 하는지 한숨이 절로 나왔다. 드디어 강화도에 도착했지만 상황은 더 악화됐다. 온갖 잡다한 심부름은 모두 우리 몫이었고 제대로 쉴 틈도 없이 땀범벅이 되어 노가다에 가까운 일들을 해내야 했다. 그야말로 야유회라는 이름의 글로 봉사였다. 저녁 무렵이 되자 분위기는 한층 더 소란스러워졌다. 캠프파이어를 준비한다며 여기저기서 난리가 났고 김 과장은 부장에게 잘 보이려고 귀를 쓰고 있었다. 결국 김 과장은 가족이 함께 자야 할 방 하나를 부장 가족에게 양보해버렸다. 덕분에 우리 같은 아래 사람들은 비좁은 방에 끼어 자야 할 처지가 되어버렸다. 솔직히 말해 좁은 방에서 뒤엉켜 자는 것도 크게 상관없었다. 어차피 이런 자리에서는 술을 마시다 밤새 얘기하거나 몇몇은 올라이트를 외치며 놀기 일쓰니까 어디에 자리를 잡든 제대로 잠들기는 어려울 테니까 말이다. 우리는 몸은 고됐지만 묘하게 익숙한 체념으로 하루를 넘기고 있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한숨과 웃음이 뒤섞인 채 그렇게 야유회의 하루가 흘러가고 있었다. 캠프파이어 장소 옆 외롭게 서 있는 가로등 아래 한 여인이 눈에 띄었다. 사장님의 아내 박영숙 씨였다. 이제 45세 중학교 3학년 아이의 엄마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그녀는 나름 미씨의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어느덧 술자리가 무르익고 우리도 슬슬 취기가 오르기 시작했다. 흥이 오른 사람들이 하나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노래 실력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박 부장마저 마지못해 마이크를 잡았는데 극히 민망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분위기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앵콜을 외쳐줬고 그는 자신이 잘해서 앵콜이 나온 줄 알고 신나게 또 다른 곡을 불러댔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아줌마들이 좋아할 만한 곡 자오가를 부르기로 했다. 노래가 끝나자 어디선가 들려오는 앵콜의 목소리. 순간 감동이 밀려왔다. 아무도 우리 같은 평사원에게 앵콜을 외쳐주지 않는데 바로 그녀였다. 사장님의 아내 박영숙 씨가 환하게 웃으며 앵콜을 외친 것이다. 옆에서 박 부장도 박수를 치며 앵콜을 독려했고 김 대리마저 사람들을 부추기며 연신 외쳤다. 나는 분위기에 힘입어 황진이를 한 곡 더 불렀다. 노래가 끝나자 그녀가 다가왔다. 마치 무대 위의 스타를 대하듯 내게 술을 따라주며 말했다. 정태 씨, 어떻게 그렇게 노래도 잘하고 일도 잘하고 생긴 것도 멋지게 생겼어요? 그녀는 나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더니 가볍게 내 뺨을 스치고 지나갔다. 순간 머릿속이 어질어질했다. 술자리가 길어지며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다. 몇몇은 방에서 밤새 카드를 칠 준비를 하고 여전히 술에 취한 몇몇은 자리에 남아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리고 박영숙 씨 역시 그 자리에 있었다. 그녀는 보기와 다르게 술을 잘 마시고 꽤 노는 걸 즐기는 타입이었다. 그때였다. 아, 여긴 화장실 가기가 너무 불편하네.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주변 사람들은 이미 술에 취해 옆 사람과의 대화에만 집중하느라 그녀의 말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오직 나만이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그녀와 눈이 마주쳤다. 정태 씨, 마 화장실 가는 게 좀 무서운데 데려다 줄 수 있어요? 심장이 두근거렸다. 순간적으로 이건 기회다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나는 최대한 침착한 척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제가 모시겠습니다. 각 티슈를 챙겨 들고는 그녀를 에스코트하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사모님, 어머, 정태씨, 이리로 오세요.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정태씨, 근데 나 팔짱 껴도 돼? 팔짱이요? 그럼요. 제 팔 하나 내어주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모님께는 그 이상도 내줄 수 있죠. 하하. 호호, 정태씨 생각보다 꽤 재밌는 사람이네요. 그녀가 뒤따라오더니 밤길이 무섭다며 내 옆으로 오더니 팔짱을 껴온다. 근데
생각보다 깊숙하다. 순간 이건 뭐지 싶어 움찔했다. 나는 일부러 길을 돌려 운동장을 빙둘러 걷기 시작했다. 조금 여유가 생기자 그녀를 슬쩍슬쩍 힐끗거렸다. 가까이서 보니 더 세련된 느낌의 대단한 미인이었다. 그러고 약 5분 뒤 화장실에 도착했다. 그녀는 어두운 화장실 문 앞에서 머뭇거리며 말했다. 정태 씨, 무서우니 여기 꼭 있어줘요. 그럼요. 한 발자국도 떨어지지 않을게요. 나 정태 씨만 믿는다. 네네. 다녀오세요. 근데 좀 이상하단 생각이 들었다. 야외 화장실이나 본관의 실내 화장실은 거리상 큰 차이가 없는데 왜 굳이 가로등 불빛도 흐릿하고 음산한 이곳으로 온 걸까? 그녀의 선택이 단순한 우연은 아니라고 느껴졌다. 어두운 길을 걸으며 나를 의지하려는 그녀의 태도에서 묘한 의도가 느껴졌다. 혹시 일부러 나 때문에 물 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그녀가 머쓱한 듯 날 보며 애써 미소를 지었다. 사모님, 이제 좀 시원하시겠어요? 왜 그래, 정태씨. 나 놀리지 마, 호호. 그리고 당연한 듯 내 곁으로 오더니 팔짱을 낀다. 이번에도 깊숙이 말이다. 그러면서 잠깐 앉았다가 갈 수 있냐며 물어왔다. 정태씨, 나 사실은 정태씨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볼 게 있었어 말야. 저한테요? 그게 뭔데요?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고 있었다. 혹시 우리 남편에 대해 뭐 아는 거 있어? 회사 내에서 떠도는 소문이라든지 말야. 아니요, 전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 그녀가 약간 실망한 표정을 지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신데 그러세요? 그게 최근에도 분명 여자를 만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증거가 없는 상황이어서 혹여 회사에 떠도는 소문이라도 있나 싶어서. 사실 나 그 사람이랑 이혼하고 싶거든. 내가 이런 생각한다는 건 비밀이에요. 나 정태 씨한테 처음으로 얘기하는 거니깐.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저한테 왜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게 사실은 정태 씨한테 도움받고 싶은 거 있어서. 도움이요? 그게 뭔데요? 재판상 이혼 사유를 입증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 그래서 그 사람이 여자를 만났다는 증거가 꼭 필요하거든. 혹여나 정태 씨가 도와줄 수 있나 해서. 제가요? 제가 신입이라서 회사 적응하기도 바빠 큰 도움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무리한 부탁은 아니고 평소 그 사람 잘 지켜보다가 수상한 점이 생기면 나한테 연락 주면 돼.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할 것 같아서. 네, 그럴게요. 사실 난 낙하산이었다. 백수 3년 차에 접어들었을 때 엄마 외가 쪽에 먼 친척이었던 사모의 여동생을 통해 입사를 하였으니 그녀의 부탁을 거절할 처지가 아니었다. 정태 씨, 고마워 신세는 꼭 갚을게. 그녀는 내 핸드폰에 직접 그녀의 번호를 저장해 주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도 내 옆에 바짝 다가오더니 이번엔 팔짱이 아니라 내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도 되냐고 묻기에 그래라고 했더니 윗주머니에 당연히 손을 넣을 줄 알았는데 아랫주머니에 손을 넣는 것이 아닌가. 이건 또 뭐야? 나한테 끼부리는 건가? 그래서 나도 주머니에 손을 넣으니 자연히 손을 붙잡게 되었다. 이렇게 하니 덜 무섭죠? 호호호. 그녀는 민망한지 짧게 웃었다. 나 같으면 사모님 같은 분하고 살면 딴 생각은 절대 안 할 것 같은데 고백 아닌 고백을 한다. 좋으면 뭐하냐고 허구한 날 늦게 아니면 출장 갔다 와서 피곤하다고 자 버리는데 한참 좋아할 나이인데 정말 화가 난다고 푸념을 늘어놓는다. 하기에 돈 많고 시간 많은 사장이 여러 투리고 다니는데 무슨 힘이 있겠는가. 더군다나 결혼 20년 차면 마누라가 여자로 보이겠냐고. 그러고 약 한 달 뒤 사장과 비서실에 이스김과 관계가 뭔가 석연치 않다고 사모님께 연락을 드렸고 사모님은 수개월간 몰래 사장님의 뒷조사를 하여 모든 증거를 잡아냈고 이후 재산 분할로 100억 넘게 챙겨갔단 소리를 들었다. 이혼 소문이 난 지 정확히 2주 후 사모님에게 연락이 왔다. 정태 씨한테 신세 갖고 싶은데 오늘 볼 수 있을까? 그녀는 날 보자마자 환하게 다가오더니 팔짱을 꼈다. 정태 씨, 나 안 보고 싶었어? 네, 당연히 보고 싶었죠. 그녀는 날 보자마자 밝게 웃으며 말했다. 정태 씨, 나 사실은 강원도의 실버타운을 운영할 계획이 있어. 그런데 혼자선 힘들 것 같아서 정태 씨가 함께 도와주면 어떨까? 그 말은 내게 예상치 못한 전환점이었다. 사실 나는 이미 회사 생활에 염증을 느끼고 있었다. 한번 싫어지니 모든 게 다 싫어지기 마련이었다. 매일 아침 억지로 눈을 뜨고
억눌린 한숨을 삼키며 출근하던 일상이 참 지긋지긋했다. 그래서 나는 가슴 안쪽 주머니에 항상 사직서를 넣고 다녔다. 나만 아는 작은 반항심이었다. 좋아요. 우리 함께해요. 나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역시 나한텐 정태 씨밖에 없네. 그때부터다. 나는 그녀의 개인 비서이자 운전수, 그리고 기둥서방이 되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았다. 물질도 권력도 아닌 누군가와 함께하는 온기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었다.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며 함께 걸어가는 길. 그것이야말로 내가 꿈꾸던 삶이었다.